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자주 만날 겁니다. 거의 매번. 우리 멘토 세미나는 아시겠지만 이번이 3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했었고요. 코로나 이전에 한번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이제 올해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회기 동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그 우리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주제들로 그리고 우리 임기복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멘토들이 아이들을 만날 때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만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주제들로 강의를 짰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실천신학대학교에서 목회상담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미국의 에모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트라우마로 썼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위기 청소년들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 PPT 띄워주시면 제목이 청소년과 충동 조절 장애입니다. 원래 아까 그 임기복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례 발표 시간이 있는데 그 발표하시는 분이 사고가 나서 못 오신다고 해서 조금 더 시간이 넉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잘 된 건 아니지만 제가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빨리빨리 해야 되나 했는데 조금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 충동조절 장애 관련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뭔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방향을 좀 이렇게 장착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네. 충동조절 장애는 말 그대로 충동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그 DSM-5 이름은 파괴적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 이렇게 되는데요. 충동조절이 안 되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도박, 방화, 약물 중독, 뭐 폭식, 분노. 그래서 여러분들 분노 조절 장애라고 들어보셨죠? 분노 조절 장애는 정식 의학 명칭은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간헐적 폭발 장애.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분노 조절 안 돼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뉴스에 나오는데요. 그냥 앞에 잠깐만 들어볼게요. 이거 끓는 기름통에 호떡을 내던져 주인이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호떡을 잘라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랬다는데 이 가게 주인은 가해자를 꼭 처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대구의 한 호떡 가게, 호떡을 받아든 60대 남성이 욕설과 함께 갑자기 기름통을 향해 그대로 호떡을 내던집니다. 180도의 뜨거운 기름이 튀면서 가게 주인은 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호떡을 잘라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게 호떡을 집어던진 이유였습니다. 진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거죠. 이 밖에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보이시죠? 층간소음 때문에 홧김에 올라가서 이웃 주민을 살해하는, 운전 중에 이렇게 그냥 실수로 뭐 끼어들게 할 수 있는데 그거 끼어들었다고 보복 운전, 그래서 너무나 위험하게, 또 해고한 회사에 불만을 품고 회사에 가서 방화, 불을 저지르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 있죠? 분노 조절 잘해,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자기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는 분노 조절을 잘하고 힘세지 않은 사람한테는 막 함부로 하고,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그거는 분노 조절 장애 아닙니다. 그냥 성격이 나쁜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는 앞뒤 안 가립니다.
그 순간에 이게 나한테 해로워질 거라는 이런 계산을 못 합니다. 그냥 이성을 잃고 조절 자체가 불가능해서 내 생명과 안위에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이 공격을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옆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칼을 쓰거나,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 제가 알고 제 사례 중에서 아내가 분노 조절, 요즘은 여성들이 분노 조절 안 돼서 하는 경우 상담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고 그 분을 못 참아가지고 칼 들고 덤벼들어서 남편이 이제 못 살겠다, 이혼해야겠다, 그래서 상담을 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은 종종 그 상황이 지나가면 기억을 못 합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로 파괴적이었는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충동 조절은 사실은 강박증과 충동성이 같이 번갈아 생기는데요. 여기 제가 이제 색깔을 좀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핑크색은 충동성의 문제, 푸른색은 강박성의 문제. 그러니까 충동성은 예를 들면 방화, 뭐 병적 도박, 간헐적 폭발, 자해, 적대적 반항장애, ADHD, 이거는 이제 충동성의 문제고요. 저기 강박장애는 이제 뭐 강박증, 머리 막 뽑는 거, 뭐 뚜렛, 뭐 건강염려증. 보라색 가운데 있는 거는 충동과 강박이 같이 오는 것들. 그래서 이제 중독, 주로 중독.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런 충동 조절 장애에서 제가 작년에는 이제 분노 조절로 사실은 강의를 좀 해드렸어요. 또 그때 오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게 겹칠까봐 이번에는 조금 더 마약 중심으로, 중독 중심으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청년, 청소년들 마약 문제, 이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그 파란색은 40대고요. 빨간색은 20대예요. 그래프 보이시죠? 연도에 따라 사실은 이렇게 40대는 조금 내려오는 추세고요. 20대 청년, 청소년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이거 계산을 해보면 15세, 29, 30세, 그러니까 39세까지 하면 거의 60%를 차지해요. 그래서 소위 MZ세대가 약물 사용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제가 그 소년원에 매주 강의를 가는데 여자 소년원인데도 마약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곳은 필라델피아 북동부의 켄싱턴 거리입니다. 약 3km 정도 이어진 이 거리는 미국 동부에서 가장 큰 마약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저에게 이곳을 통과할 때는 절대 정차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곳의 별명으로는 헤로인 월마트, 그리고 좀비랜드 등이 있습니다. 이곳을 운전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수시로 도로로 뛰어드는 마약 중독자들 때문. 아까 그 아저씨다. 좀비 아저씨입니다. 이들은 달리는 차량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선 특이한 자세로 정지한 채 서 있는 중독자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된 마약 복용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의 일부가 손상된 것.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내보니까요. 2020년, 2021년 사이에 사망자 수가 마약으로 사망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고요. 18세, 45세 사망 원인 1위가 마약, 그 중에서 펜타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 영상에서 나왔던 거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보이죠. 좀비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마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진정성의 마약들은 숨을 이렇게 잘 안 쉬게 합니다. 숨을 안 쉬면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그러면 괴롭죠. 그러면 우리는 숨을 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약이 들어가면 숨이 안 쉬어져서 이산화탄소가 부족한데 괴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적게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뇌로 공급되어야 할 혈액이 부족해요. 그래서 뇌가 망가집니다. 급기야는 숨을 안 쉬어서 죽어요. 사망에 이르는 이 정도로 이제 위험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마약하면 좀 장년층 남성들 또 약간 어둠의 세력 조직 폭력배나 뭐 술집이나 뭐 이런 데 마약을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 지역이었어요. 그거 다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청소년들 지금 중독 문제 우리 뭐 게임 중독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마약을 조심해야 되고 그게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에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식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마약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뭐 시험 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우선 크게 마약은 아편계 마약들하고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아편계 마약은 제가 여기 색깔을 빨간색은요 주로 각성을 하고요. 파란색은 진정입니다. 연두 색깔은 환각, 왜곡되고 새로 없던 게 보이는 이런 약물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 제가 좀 해놨는데요. 저기 보면 우리가 이제 소위 아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천연 마약에 들어가고요. 몰핀은 잘 아시죠? 진통제로 쓰잖아요, 병원에서. 얘는 진정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행감을 느끼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완되는 효과. 그 옆에 이제 뭐 코데인도 같은 종류고요. 보면은 이제 코카인도 역시 천연 마약, 코카나무에서. 그다음에 이제 반합성 마약이 있고요. 합성 마약이 있는데요. 반합성 마약이 이제 헤로인. 그래서 헤로인은 몰핀 플러스, 그러니까 히어로 플러스 몰핀이에요. 몰핀의 왕. 그래서 몰핀보다 훨씬 더 강한 그 합성 마약이고요. 몰핀의 2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합성 마약 쪽에 제가 이제 펜타닐을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펜타닐도 역시 진통제로 병원에서 쓰이는 의약품입니다. 사실은. 특별히 암 환자들이 말기에 이제 통증이 심하시잖아요. 근데 몰핀으로 안 잡힐 때, 그럴 때 펜타닐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교통사고로 다발성 이런 게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런 펜타닐. 주로 펜타닐은 이렇게 패치 종류로 많이 해서 이렇게 패치를 붙여요. 우리나라 근데 청소년들이 병원에 가서 자기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 의사들이 이거를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모아가지고 보통 저거 한 패치에 한 72시간 효과를 보는데 얘네들이 막 빨리빨리 하겠죠. 여기 제가 한번 보면은 헤로인은 몰핀의 2배예요. 펜타닐은 100배입니다. 약효가. 지금 카펜타닐도 있는데 이거는 10,000배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예. 치사량을 잠깐 볼까요? 보통 우리가 헤로인은 저게 기분 좋아지는 양이 아니고요. 치사량 죽어요. 저 정도 먹으면. 헤로인이 저 정도인데요. 펜타닐은 저 정도. 카펜타닐은 저만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면 조금만 잘못 쓰면 죽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이 밖에 이제 그 향정신성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스암페타민이 필로폰 우리나라 말로 히로뽕 이게 이제 이런 계통이고요. 그 공격성 이게 자극제예요. 빨간색이죠. 그래서 이제 공격성 사실은 이 필로폰은 원래 감기약으로 개발됐다가
그 세계대전 때 일본군들이 사용했대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격성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 고맙습니다. 교정시설에 마약 사범들 90% 필로폰 사범이에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그 수치로는. 그 밖에 이제 저기는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 많이 나왔던 우유 주사 뭐죠? 프로포폴. 예. 이것도 역시 전 안 맞아봐서 모르는데요. 다 이거는 책으로 배운 것들인데 30분 정도 이게 딱 주사 맞고 한 30분 잔대요. 그러면 한 3시간 푹 자고 일어난 느낌. 너무 상쾌하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잠을 제대로 막 규칙적으로 못 자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거 이렇게 맞고 너무 기분이 막 이렇게 프레시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꾸 이렇게 중독이 되는 마이클 잭슨이 프로포폴 과다 사용으로 사망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마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마초, 마리화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대마를 이렇게 잎하고 꽃대 이렇게 건조해서 담배처럼 만들어서 피는 거. 그래서 이제 마리화나. 우리가 해시시라는 거는 그 마리화나를 가공해서 진을 빼서 하는 게 이제 해시시예요. 이게 좀 위험한 게요. 사실 대마초나 그 마리화나는 되게 많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쉽게 하고 뭐 그렇게까지 중독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요즘은 이거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합법화된 것도 있고 합법화 시키려고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위험한가면 이게 마약의 입문용이 됩니다. 이거를 너무 손쉽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마약을 넘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이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잠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으로 많이 보는 사진이지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 저기 보면은 이게 이가 없죠. 이게 마약을 하면 이가 빠져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중에서 전체 임플란트 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약 사용하고 연관될 수 있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 이렇게 바뀌고 여기도 이제 이가 턱이 이렇게 무너지죠. 이가 코도 무너졌죠. 코카인 같은 경우는 코로 흡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도 무너지는. 요즘은 이제 왜 이게 위험한가면 뉴스에서도 나오지만 예전에는 마약을 구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어둠의 통로를 통해서 잘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우편으로 그리고 요즘은 막 던지기 수법 걷다가 이렇게 서로 막 카톡으로 막 연락을 한 다음에 던져놓으면 가져가. 그러니까 너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싸졌습니다. 합성 마약 때문에 훨씬 가격이 싸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소분해서 팔아요. 왜냐하면 우리 뉴스에도 보면은 뭐 약에다 타가지고 막 무료로 음료수 나눠주는 것처럼 일단 접하게 하려고 이거를 예를 들어 20만 원짜리 덩어리를 쪼개. 그래서 2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돈 없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이렇게 마약을 또 이 충동을 배워야 되느냐? 위기 청소년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우리 위기 청소년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문제야, 불량 청소년, 비행 청소년, 학교 밖, 가정 밖. 위기 청소년 정의를 찾아봤어요. OECD 정의예요. 되게 암울해요. 학교에서 실패하고 성공적으로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을 이어나가지 못하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 이게 우리의 위기 청소년의 정의입니다. 이거 좀 너무했고 그냥 일반적인 위기 청소년 정의는 이렇습니다. 개인적,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행동적, 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개입이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 네, 보통 이제 많이 가출,
뭐 가추 청소년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냥 무서우니까 있다가 힘이 생기는 청소년 되면 이제 도망가는 거죠. 집을,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오는. 그래서 가출, 뭐 개 중에는 이제 뭐 친구들하고 더 재밌게 놀고 싶어서 빠져나오는 애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폭력, 담배, 술, 남용, 약물 중독, 자해, 문란한 성행위,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들과 관련된 비행 문제들인데요. 그래서 이거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왜 중독이 무슨 문제냐, 중독이 왜 될까라는 질문에 일단 전문가들은 중독 자체의 위험성, 중독은 중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물질 자체에. 그래서 여러분 뭐 중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이런 실험을 좀 보셨을 텐데요. 쥐 머리에다가 이렇게 관을 해놨고요. 뇌에다가 저기 이제 중독 물질을 넣고 저기 밑에 바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바를 탁 누르면 중독을 주는 물질이 탁 들어가요. 그 중독은 기분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또 눌러요. 또 기분이 좋아져요. 계속 바를 누르면서 결국 이 실험의 끝은 점점 속도가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바를 누른 채 죽어요. 죽어 있어요. 중독된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에 우리 뇌가. 특히 마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즉각적이고 강렬한 쾌감을 주죠. 도파민을 뿜뿜. 근데 그 강도가 얼마나 큰가면,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이게 기묘막측하게 우리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미 도파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기분 좋죠. 그러면 도파민이 보통 50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마약은 최대 900이래요. 무려 18배. 그러니까 대체물이 없어요. 마약으로 도파민이 한번 확 머리에 뿜어지고 나면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느꼈던 그 쾌감을.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이 과정 속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그 수용체 자체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도파민을 생성하지 않아요. 왜? 밖에서 도파민이 이렇게 센 게 들어와 주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기능하지 않아요. 중독자들 중에서 행복한 중독자 없어요. 왜?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더 우울하고 더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 그래서 이제 중독은 왜 중독이 되느냐? 이렇게 그 쾌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독된다. 근데 또 하나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중독은 이 원인으로 고통 회피를 말합니다. 괴로운 거예요.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이 중독 대상을 통해서 내 고통스러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 앞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영상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 안 나온다. 네. 이거 클릭이 안 돼. 내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뭘 하든 나는 그냥 내 우울증 시절 생각하면 자해밖에 안 떠올라. 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자해했어. 정말 심각했어. 정신 차려보면은 피가 막 철철철 흐르고 있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어. 왜 그랬을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을까? 어떻게 고쳤냐고요? 내가 자해를 어떻게 끊었냐면 연극. 네, 얘는 왜 이렇게 자해를 했을까요? 그 다음 영상. 내 생각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엄마가 새로 만나게 된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계속 당했어요. 엄마가 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이걸 알게 되면 엄마가 너무 힘들 거야.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화풀이 했던 것 같아요. 나한테 화풀이를 한 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화가 나니까 그거를 어떻게
배출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걸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나? 그 방법 말고는 다른 거는 자해를 할 때 제 상태는 다른 걸 찾아야겠다는 의욕도 없었고 다른 걸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었고 자해 말고 막 이런 거 해봐 이런 거 하기도 싫고 그런 말 들리지도 않았고 네, 의기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할 때 이거를 풀어낼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어른들보다.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자기 혐오, 자기 비하, 뭐 인간관계 어려움, 혼란스러움, 방황 이런 것들이 연결된 이 청소년들 시기에 이런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요. 막막해요. 특히 아이들은 이제 미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괴적인 방법이지만 일시적으로 이 고통을 잠재워 줄 수 있는 거는 뭐든지 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술, 담배, 게임. 그러다가 이게 더 나아가면 이제 아까 저 영상에 있는 것처럼 자해를 통해서 이게 혼란스러운 자기 심리 안에 내적인 고통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거를 노력을 하는 게 이제 파괴적인 방법이고요. 그 마지막 수단이 일반적으로 이제 마약인 경우가 됩니다. 이제 마약까지 연결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모두 마약 중독이 되거나 중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내 안에서 이거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어릴 때 아기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부터 인격이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발달 이론에서 많이 배우시죠. 예.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 이론들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격이 발달하고 성숙한 인간이 되느냐 그거를 여러 가지 이제 이론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자기 심리학 하인츠 코앗이 그 과정 여러분 대상관계라고 들어보셨죠? 대상관계가 이제 바로 엄마와 아이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격이 발달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잘 설명한 게 하인츠 코앗이고 저는 이제 이 하인츠 코앗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익숙한 이론인데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우리는 완성된 자기로 태어나지 않고 파편화된 자기로 태어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한테 이제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필요한 뭐 젖도 주고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다가 조금씩 자라면서 그 다음에 아이가 막 이렇게 막 힘들어서 막 울면은 엄마가 바로 달려가서 막 얼러주고 안아주고 또 아이가 조금 크면은 엄청 우리가 이제 과대작이라고 그래요. 엄청 나 잘났지 하는 거 조금만 해도 막 엄마 이거 봐 막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겨우 그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안아줘. 막 박수 쳐주고 좋아요. 여러분 여기 다 걸어서 오셨죠? 걸어오셨다고 박수 받은 적 있으세요? 근데 우리 1살 때 기억은 없지만 우리 이렇게 있다가 한 걸음 내딛었을 때 겨우 걸은 막 하나로 온 식구들이 박수를 쳐주고 난리가 나고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내가 막 너무 힘들 때 힘센 엄마 아빠가 나를 착 보호해주고 이상화된 자기.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자기가 발달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코앗은 셀프 오브젝트라고 그래요. 그 엄마라고 한다면 엄마가 자기 대상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은 파편화된 자기인데 엄마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내가 힘들 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토닥토닥 괜찮아 막 속상하면은 우리 애기 왜 그래 우리 공주 왜 그래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까 기분도 확 돌려주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엄마가 했던 그 기능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그 기능을 내가 내재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그걸 내가 가지고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조금만 있어 울면 엄마가 왜 그래 이렇게 해줬다면 우리가 점점 커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 받아도 그게 내 안에 이제 내재화가 됐기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아도 금방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라 아휴, 이러다 좀 지나가겠지. 아휴, 그냥 피자나 먹을까? 이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조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다이나믹과 힘이 있는지 제가 너무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그냥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시라고. 이게 뭔가면 낭떠러지 실험 영상이에요. 갓난 아기들하고 이제 작은 아기들하고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탁자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낭떠러지처럼 패였어요. 요 위에 단단한 유리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이렇게 건너보면 여기는 낭떠러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저 밑에는 맞은편에 이제 엄마를 낭떠러지.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일단 엄마. 실험이 엄마가 아무 표정 안 하는 거, 무표정.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표정.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그 아이.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네. 이제 놀랍죠.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기가 막힌 그 효과가 있는지. 근데 지금 우리가 돌보는 위기 청소년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불행한 가정 환경을 가진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저는 소년원에 있잖아요.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은 96%가 그 가정폭력, 학대, 뭐 이런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트라우마 많이 아시는데 특별히 트라우마는 이제 뭐 교통사고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죠.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트라우마 중에서도 어린 시절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또 가정에서 당하는 근친 성폭력, 그 다음에 학대, 적극적인 폭력도 있지만 방임, 이렇게 부모가 적극적으로 부모 노릇 안 하는 거, 바쁘다고 유기에 놓는 거, 하루 종일 애 빈집에 놔두고 일하러 나가서 뭐 이렇게 온 이런 것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겪는 이런 트라우마를 복합 트라우마라고 다시 조금 더 연구를 하면서 뭘 발견했냐면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가정폭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폭력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요.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만성적입니다.
뭐 성폭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 트라우마보다 이런 트라우마가 훨씬 해롭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더더군다나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어릴 때는 자기가 발달하는 거잖아요. 성격이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발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트라우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증상이 나타나서 우리가 PTSD 환자가 되기도 하지만 어릴 때 이런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은 증상이 이렇게 비행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성격 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어렸을 때 이런 트라우마에 노출됐던 아이들은 성인이 될 때 얼마나 그런 영향이 큰가. 재미있는 실험 연구했던 AC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한 2년 동안 병원에 오는 성인 환자 17,000명 정도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과 지금 현재의 삶 또 건강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 이런 것들이에요. 뭐 폭력도 있고 정서적 폭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면은 10가지 질문을 하고 한 개 해당할 때 1점입니다. 보이세요? 질문이? 한번 여러분 자기는 몇 개 해당되는지 18세 이전에 이런 경험. 그래서 나는 몇 개 정도 있나? 제가 이거를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소년원 아이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시켜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역시 비밀 이렇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말하고 싶은 아이만 말하면서 이렇게 좀 모아보잖아요. 그럼 기본 4개는 기본. 그리고 7개, 어떤 애는 한 10개 다 돼요 이래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어릴 때 이런 경험이 높을수록 현재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0개인 사람과 4개, 4점인 사람, 4개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흡연 3배, 술 중독 7배, 약물 중독 11배, 자살 시도 14배, 18세 이전의 성관계 7배, 신체적인 질병으로도 이렇게 암 뭐 2배, 폐질환 3배, 만성기관지염 4배, 우울증 4.5배. 이거 말고 또 다른 연구에는 그 AC 점수가 4점인 학생들,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그렇지 않은 0점인 아이들하고 학교에서 학습이나 행동상의 문제가 4점인 아이들은 무려 51%, 0점인 아이들이 3%에 비하면 뭐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합 트라우마, 어릴 때 이런 트라우마에 노출됐던 가정폭력이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노출됐던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약물 중독 저렇게 높은 비율로. 이게 이제 5배, 아니 5개, 6개로 넘어가잖아요. 약물 중독은 46배가 됩니다.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도대체 그러면 어릴 때 이런 트라우마 경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영향을 줄까?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밀림을 이렇게 사파리를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저 사자가 여러분을 보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도망가죠. 또 너무 놀라면 얼어붙어요. 꼼짝 못할 거예요. 뭐 이런 반응을 하죠. 사자를 보면 갑자기 우리 몸이 각성이 될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도망가고. 이게 우리 몸에서 이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자율신경계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생물 시간에 다 배웠던 건데요. 그냥 이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가 있고요. 얘네들이 주로 뭘 하냐면 이렇게 심장, 혈액순환, 호흡, 소화, 또 배설 이렇게 그 관략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조절을 해요. 예절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딱 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해서 배설을 할 수 있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시잖아요. 그러면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아까 김밥 먹은 것도 이렇게 소화도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사자를 보는 것처럼 정말 무서운 비상 상황이 딱 되잖아요. 응급 상황. 그러면 교감 신경이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교감 신경은 말 그대로 생존에 필요한 걸 해주는 거예요.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해요. 피를 뿜뿜뿜 해서 피가 더 많이 움직여서 우리 근육이 살짝 부풀어 오를 거예요. 주먹을 쥐고 싸울까? 도망갈까? 다리에 힘을. 이런 것들을 교감신경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 이제부터 교감신경 움직일 거야 이렇게 안 하시죠? 자율신경이에요. 스스로 알아서 잘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면 사형수가 이제 오늘 사형 집행일이야. 그래서 갈 때 갑자기 막 오줌을 지리고 바지에 막 이러는 거 보셨죠? 예. 응급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감 이게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기량작용이 있어요. 한쪽이 움직이면 한쪽은 쉬어요. 또 한쪽이 움직이면 한쪽이 찌그러져요. 부교감신경이 있을 때는 교감이 안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교감이 이 관략근도 이렇게 조려해주고 방광도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형 집행이다 막 이러니까 응급 상황이 교감신경이 막 움직여요. 그럴 때 부교감신경이 너무 비상 상황이면 얘가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관략근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방광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육을 안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트라우마와 연결해서 연구하는 것들에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다미주의로 이런 거 어렵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스티븐 포지스라는 박사가 자율신경계가 교감, 부교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조금 더 세분화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배 쪽 미주신경, 등 쪽 미주신경으로 조금 나눕니다.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신경이 1, 2, 3단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배 쪽 미주신경은 주로 뭔가면 우리 얼굴 근육, 목 근육, 후두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조금 이렇게 위험하고 힘들다 그러면 얼굴이 불안해지죠. 목소리가 떨려요. 이거는 뭔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막 눈물을 글썽글썽 목소리가 떨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냈는데 아무도 그거에 응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교감신경이 아까 말한 대로 응급 상황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그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뭐 이런 것들을 막 뿜어내면서 응급 상황에 내가 살아남기 위한 것을 이제 얘가 그 싸울 건가 도망할 건가 이거를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되게 재밌어요. 싸울까 도망할까 이거를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상황이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꼼짝할 수 없는 이게 억압돼서 가정폭력의 아이가 그 상황에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려고 막 이게 아드레날린이 뿜뿜 뿜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 그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 이때는 3단계로 갑니다. 모든 기능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면서 스스로 자신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멈춰요. 얼어붙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숨이 멎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너무 놀래면. 이거가 위기청소년과 어떻게 관련이 된다면 어린 시절에 이런 가정폭력이나 이렇게 노출되는 아이들은 마치 사자가 같이 사는 거랑 비슷해요.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거, 언제 주먹이 날라올지, 언제 새아빠가 밤에 내 방에 들어와서 또 몹쓸 짓을 할지.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계속 긴장 상태.
계속 긴장 상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이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해리라고 들어보셨죠? 해리가 바로 그 3단계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고무줄, 탄성. 근데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너무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오래 잡아당기면 탄성이 없어지고 망가지죠. 우리 호르몬 체계가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신경 체계가. 계속 긴장 상태. 그러다가 응급 상황에 아드레날린이 나왔으면 다시 빨리 안전해지면 정상으로 돌아가요. 이게 우리 몸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가정폭력이나 이런 아동학대는 계속 각성 상태인 거예요. 언제 소리에 언제 저게 주먹으로 돼서 나를 칠지 아빠가 언제 기분이 달라져서 얼굴 표정을 계속 봐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트라우마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데 1단계에서 아까 이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2단계를 건너뛰고 3단계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너무 의욕이 없는 애들 있죠. 엎드려만 있고 뭘 하라고 그래도 아무 말도 없고 학교에서도 조금만 큰 소리가 나면 금방 놀래가지고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는 1단계에서 응급 상황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도주를 하든지 뭘 이렇게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 안 거치고 바로 3단계로 가서 그냥 놀래서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게 이제 몸으로 이렇게 체화된 사람들이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바로 소화 안 되고 체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또 하나 우리 중독과 관련된 거가 또 하나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거 이제 우리 뇌에서 이제 이 편도체는 우리 감정을 담당하고요,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 또 전전두엽 이거는 우리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걸 한다고 한다면, 자 아까 아프리카 사자를 봤을 때 우리는 도망가거나 얼어붙어요. 자 이번에는 동물원입니다. 여러분이 동물원에 놀러 왔어요. 동물원 저기 지금 사자 우리예요. 거기서 이제 보고 있는데 사자가 여러분을 보고 또 다가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도망가시나요? 그런 분 없죠? 일단 휴대폰 빨리 꺼내야지, 가까이서 찍어야지, 이거 완전 신나. 어떻게 우리는 이럴 때는 이거를 할 수 있나? 이거가 우리 뇌가 그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자를 보면 우리가 눈이 보죠. 감각시상 여러 가지 시상들이 사자를 보면 정보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한 대로 생존 반응에 필요한 편도체로 먼저 보내요. 응급시에 반응할 수 있게. 편도체를 보면서 사자다, 위험해, 도망가, 이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도망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약간 속도를 늦춰서 이 정보가 전두엽으로도 갑니다. 전두엽은 편도체는 무조건 생존에 필요한 정보만 다루기 때문에 야 사자야 위험해 도망가. 전두엽은 잠깐만 여기는 동물원이잖아, 쇠창살 있어, 안전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거를 알려줍니다. 이거가 제가 지금 천천히 말씀을 드렸지만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원 사자를 보고 안 도망갑니다. 이것도 우리 뇌가 놀라운 기능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트라우마는 바로 이 기능을 망가뜨려요. 전두엽이 기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금 뇌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이런 것들을 알지만 여전히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이 정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하는데 전두엽이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 트라우마 시달리는 환자들, PTSD 환자를 뇌를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좀 무서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봐요. 그럼 보통은 편도체도 활성화되고 아까 말한 대로 전두엽도 활성화되면서 정보를 소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PTSD 환자들은 편도체만 불이 들어오고요, 전두엽은 꺼져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성폭력을 당한 아이가 길을 가다가 성폭력 당했던 그 가해자와 비슷한 사람을 봐요. 그러면 물론 무섭지만 머릿속에서 아니야, 저 사람은 체격은 비슷하지만 그때 그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조금 놀라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트라우마, 이거는 그 전두엽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 그 가해자가 아닌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얼어붙어서 어디 가려고 하던 것도 다 취소하고 집에 와서 막 우는 거야. 예를 들면. 예. 이게 위험하지 않아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트라우마는 이렇게 저런 기능을 망가뜨린다고. 제가 이 위기 청소년 아이들을 돌볼 때 돌보는 사람들이, 우리 임기용 목사님도 그러셨고요, 소년원에 있는 선생님들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이 애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눈만 마주치면 싸워요. 아니 그냥 말로 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냥 일어나가지고 머리채를 잡고 막 의자를 던지고 막, 얘네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작은 자극에 이게 그 정도로 위험한 거나 나를 공격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판단을 하면 돼요. 제가 나를 쳐다봤어. 그러면 우리는 제가 왜 쳐다보지? 그냥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쟤는 기분 나쁘게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공격은, 방어는 선공격. 그래서 일단은 잡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뭐냐? 전두엽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마치 화재 경보기, 고장난 화재 경보기. 연기가 나면 화재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돌아가고 막 하잖아요. 근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생선 구우려고 연기가 조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막 불났나 봐. 그래서 막 스프링클러 돌리면 상관할 수가 없죠. 지금 이런 이렇게 힘든 일을 아이들이 겪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그건 다음에 해드릴게요. 미래 예측도 못해요.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요. 이거 과대평가한 거잖아요. 저거 위험, 날 공격하나 봐. 근데 반대로 위험성을 과소평가합니다. 분명히 데이트 폭력 당하는 거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 남자애가 이미 전조 증상이 있어요. 폭력적인 거. 뭐 조그만 장난으로라도 때린다 뭐 이러는 거. 막 쌍욕을 하는 거. 보통 사람들은 거르죠. 쟤는 안 되겠다. 근데 그거를 평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트 폭력까지 당할 수 있는. 그 밖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도 또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길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자, 그래서 그 소년원에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막 이제 저를 이제 한두 번 이렇게 만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제 강의를 듣는다고 모든 아이들이 막 다 변화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년원 있다가 보통은 이제 한 1년 반, 2년 봤지만 소년원이 요즘 이제 되게 막 꽉 찼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빨리 내보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하면 이제 보호감호 처분을 해서 뭐 3호, 4호, 5호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요. 그럼 이제 조건이 뭔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교육을 받는다든가 집에 열심히 들어가서 전화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조치가 있어요. 그거 안 하면 규칙을 어기는 거고 다시 재판을 받으러 들어와야 돼요. 얼마나 소년원에 들어오기 싫겠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그거 안 합니다. 이거 안 지키면 소년원에 들어갈 거라는 걸 다 알잖아요. 미래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 치료에 대해서 우리는 중독 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치료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되는지만 잠깐 소개하고 이제 중요한 치료 자원으로 들어갈 텐데요. 일단 여러분 그 중독 치료는 우리 건강의학에서도 요즘은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걸리지 않도록 예방의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근데 중독은 여러분 정말 치료가 어렵습니다. 우리 연예인들 미국에 그 돈 많은 연예인들이 온갖 좋은 치료 센터에 들어가서 했는데도 결국 실패해서 죽는 것들 뉴스로 많이 접하시잖아요. 치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정말 예방이 우선돼야 돼요. 시작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이거는 그냥 아까 그 필라델피아 켄싱턴, 사실은 여기서 이 시장이 필라델피아 시장인데요. 그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비상사태다. 그리고 한번 이 마약 문제를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때려 붓습니다. 그리고 의료 전문가, 중독 치료 전문가, 사회복지사, 또 다양한 자원봉사자들 다 투입시켜가지고 이거를 한번 치료해 보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막 센터도 세우고 쉼터도 세우고 막 와서 치료받으라고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중독 치료 어렵습니다. 예방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독 치료하면 여러분 혹시 바닥을 쳐야 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별짓을 옆에서 다 해도 안 됩니다. 치료는 본인이 막 여러 가지 막 실패하고 막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짜 바닥이라고 느낄 때,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된다라고 중독 치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막 엉망이야. 지금 회사에서도 잘리고 막 돈도 없고 난리가 나. 본인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바닥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 치료할 때 그다음에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중독 치료는 돕지 않는 것이 돕는 거다.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술 먹고 사고 치면 가서 돈 가지고 가서 합의금 내서 빼내와주고, 도박으로 빚지면은 또 빚 갚아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닥을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독 치료에서는 돕지 않는 게 돕는 거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통 중독 치료하면은 이제 이런 단계를 이렇게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내기부터 고리 끊기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보통 이제 마약 치료하게 되면요, 이제 막 심하게 돼서 온 친구들은 한 일주일 수면제 먹여서 재웁니다. 해독 작용이에요. 몸이 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왜 이렇게 자기한테 지금 문제부터 드러내고, 중독 요소가 작동하는 심리적 문제, 사회적 고리를 찾고, 그 다음에 힘을 길러서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걸 찾아내서, 그 다음에 토양 바꾸기는 이제 내가 중독에 무력하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치료자들라기보다는 멘토들이잖아요. 우리 멘토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치료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칠 건데요. 중독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또 그 이론이 있습니다. 브루스 알렉산더 박사가 마약 중독자들을 막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사람이지만 캐나다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요. 중독자들 보면은 다 그냥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존 가설대로 마약은 중독성이 있다. 그런데 캐나다는 마약을 구하기가 쉬워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 모든 사람이 중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중독이 안 된 사람들도 더 많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를 가지고 이제 이 가난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그 환경에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중독 실험,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게 이제 중독된다. 그래서 저거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마약이에요. 코카인이 들어있는. 그럼 이제 아까 실험에서 쥐가 뭘 먹을까? 중독되니까 처음에는 물 마시다가도 자꾸 마약물을 먹어요. 그래서 이게 중독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박사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봐봐봐, 우리는 너무 좁고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심심해. 그냥 저거 먹을 거밖에 저거밖에 없어. 너무 지루해. 그러니까 얘는 저걸 먹는 거야. 이게 맞는 말이, 마약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이 쓰는 키워드가 지루함이란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마약을 하면 살아있는 느낌, 이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다른 실험을 합니다. 행복한 쥐 놀이공원. 케이지를 넓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 쥐들도 잔뜩 넣었어요. 쥐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있고 막 놀이기구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만나하우스 같은 그리고 이제 마약이 든 물 그냥 물 두고 어떻게 하나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쥐들이 100% 맹물을 먹습니다. 마약물 먹으면 중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먹어요. 왜냐하면 더 신나고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럼 굳이 마약 든 물을 안 먹어요. 다른 실험도 해봐요. 쥐를 다 마약에 중독시켜요. 그리고 여기다가 넣어놓고 하나는 케이지에 넣어놔요. 어떻게 됐을까? 마약이 이미 중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넣은 쥐는 서서히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실험들을 보면서 우리 중독의 문제는 마약 내 성분이 중독 성분도 있지만 사실은 환경, 이 힘든 환경,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이런 환경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독 치료는 사실 아까 치료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비싼 심리 치료 막 이렇게 해도 잘 도움이 안 돼요. 그나마 중독 치료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면 여러분 AA라고 들어보셨어요? 단주 모임, Alcoholics Anonymous라고 단주 모임, 단약 모임, 단도박 모임입니다. 중독자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거를 끊잖아요. 술을 안 먹고 마약을 끊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더 우울합니다. 그리고 술 먹고 마약하면서 우리가 보통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겪으면서 내 사회 스킬이 늘어나요. 스트레스 조절하는 능력도 더 스킬이 늘어요. 근데 그거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술 먹고 마약하면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을 끊고 술을 끊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기술이 없어요. 이 모임은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오랫동안 끊었던 사람은 노하우도 알려주고 이럴 땐 이렇게 해봐 하면서 근데 이게 그래도 가장 좋은 이게 어쩌면 중독자들의 행복한 놀이공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AA 모임. 아까 필라델피아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필라델피아 지역의 한 교회가 주목을 받습니다. 여기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 사람이 버디 이스본 목사인데요. 이 지역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그 청소년 아이들을 매일 만나서 복싱을 가리킵니다. 권투. 그리고 매일 성경 공부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그 아이들이 그 마약 소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건강하게 마약 없이 잘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번에 이제 릴레이셔널 홈을 할 때 왜 이 복싱이나 이런 것들이 왜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제가 사실은 이제 의지력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제 이런 희망의 이런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위키코리아 또 이 주영강 교회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멘토시잖아요. 위기 청소년들에게 멘토의 관계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만 2개로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2가지. 첫 번째는 위기 청소년에게 멘토란 심리적 산소 릴레이셔널 홈. 여러분 이 공간에 산소가 갑자기 싹 없어지면 우리 어떻게 되죠? 몇 분 안에 죽을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어요. 아까 말한 하인츠 코앗은 다른 사람과의 친밀하고 깊은 공감적인 관계는 심리적 산소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 육체가 산소가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것처럼 좋은 관계가 없으면 심리적으로 생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뉴스의 그 정유라도 그렇고 막 너무 끔찍한 그 사건들을 설명하는 거 보면 무슨 설명이 나오냐면 이 가해자가 몇 년 동안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아예 없었어요. 완벽한 고립. 가족들하고도 아예 몇 개월 동안 심리적 산소가 이미 결핍해서 이 사람은 정서적으로는 이미 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멘토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산소, 릴레이셔널 홈이다. 릴레이셔널 홈이 뭐냐? 이거는 이제 자기 심리학자인데 로버트 스톨로르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막 속상할 때 누군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뒤통수 치고 이러지 않고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정말 내 편이 100% 내 편이 돼서 나를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지잖아요. 상처도 치유가 되고 그게 릴레이셔널 홈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평생 리홈이 필요해요. 제가 짧게 말해서 리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멘토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릴레이셔널 홈, 트라우마가 트라우마인 이유는 트라우마가 그 끔찍하고 큰 사건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트라우마를 당하고 나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거를 털어놓을 릴레이셔널 홈의 부재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위로받을. 그래서 우리는 멘토는 바로 이 릴레이셔널 홈이다. 위기 청소년에게 멘토는 포기 없는 사랑, 희망의 자원이다. 우리 지금 임기복 목사님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멘토는 평생 간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는 아이를 사랑해줘야 돼요. 가정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게 깨진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이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오죽할까? 믿을 수가 없어요. 가장 안전해야 될 가정이 이렇게 힘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잔인할까? 그래서 부모도 나를 버렸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가장 깊이 있는 두려움이 뭔가 하면 또 언젠가 내가 또 버려질 거라는 두려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포기 없는 사랑, 그래서 평생 멘토 개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정말 생명끈이 됩니다. 이 아이들한테. 아까 그 하인츠 코앗이 무슨 말을 하냐면 비극적인 인간, 트래직 맨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이거를 위로하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관계가. 근데 바로 그 상처 때문에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자꾸 밀어냅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통해서 이 좋은 멘토를 만나면 멘토를 통해서 많이 치유가 될 수 있는데 계속 뻗대죠. 밀어내고 너무 실망시키고 그거를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 멘토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그 나의 아저씨라고 보셨나요? 예, 저도 전체는 안 보고 그 요약본으로 봤습니다. 감동적으로 봤는데요.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이게 뭔가면 이 여주인공이 얘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하여튼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소년원에 갔는데 정당방위 무죄로 풀려납니다. 정말 너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요.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라면서 온몸이 고슴도치입니다. 누구도 다가오는 거 곁을 내주지 않아요. 근데 이 드라마 속에서 상사, 그 직장 상사가 굉장히 좋은 상사를 만나서 이 주인공이 그런 걸 보고 얘가 상처가 많은 걸 알고 안타깝게 여겨서 이렇게 잘해줍니다. 배려해 주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멘토들처럼, 여러분처럼. 그래서 잘해 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얘 하는 네 가지 없는 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날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많았어요, 도와준 사람들. 반찬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까지 하고 나면 다 도망가요. 나아질 기미가 없는 인생 경멸하면서. 지들이 진짜 착한 인간들인 줄 알았나 보지. 도와주는 그 상사 앞에서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럴 때 어휴 진짜 이 네 가지 없는 거라고 가지 않고 이 사람은 포기가 없어요.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가져왔어요. 지들이 진짜 착한 인간들인 줄 알았나 보지. 착한 거야. 내 번이 어디야? 한 번도 안 한 인간들 쎄했는데. 이때 이 아이가 깜짝 놀래요.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야, 한 번도 안 도와준 인간도 많은데 네 번이 어디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완벽한 멘토가 될 필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정말 지쳐요. 이게 내가 늘 하는 말. 폼은 안 나고 품은 많이 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쿨하게 한번 받았다가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툭 던져주는 이런 방식. 이 아이 주인공은 바로 이런 좋은 어른을 만나서 우여곡절을 겪지만 정말 좋은 그 사회인으로 다시 이렇게 건강하게 치유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포기 없는 사랑, 희망의 자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제가 오늘 우리 아들이 엄마 이거 되게 재미있는 실험인데 엄마 멘토가 아니라 그 아이들 그 소년원 강의할 때 이거 한번 써먹어봐 그러면서 저한테 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가져왔어요. 이 50년대 하버드 실험이래요. 쥐 실험. 쥐를 이렇게 욕조에 놓고 올라갈 수 없는 그냥 물 욕조에 놓고 이제 띄워놉니다. 그럼 얘가 막 수영을 하겠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이 하니까 보통 한 15분 정도 막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익사합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 없는. 그런데 또 한 번의 실험은 얘가 이제 막 이렇게 할 때 죽기 직전에 꺼냅니다. 그리고 털도 말려주고 조금 쉬게 해줘요. 그리고 다시 들여보냅니다. 얼마나 버텼을까? 무려 60시간을 버팁니다. 예, 놀랍죠? 이게 뭔가면 이게 반복적이고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놔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한 번이라도 구해진 경험, 한 번이라도 이게 살아날 수 있는 거를 경험을 딱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를 파워 오브 홉이라고 이 희망의 이 힘이다. 이게 조금이라도 내가 한번 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60시간을 버틴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좀 잔인하죠. 그 실험은. 근데 어쨌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멘티들에게 하는 거는 바로 이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이 아이들 인생 책임 못 집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달라지는 삶이 있다라는 거.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맛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그 힘이죠. 마지막으로 중독 치료에서 아까 그 성경 공부 가르쳐 주는 장면이죠.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 이 단주 모임에서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AA 거기서 12단계 책자를 가지고 이제 계속 그걸 읽으면서 그냥 하는 모임이에요. 그 12단계 처음에 이걸 만들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처음에 시작하는 게 자기 이제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뭔가면 나는 중독에 파워리스하다, 무력하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께 나를 의지합니다. 이게 AA 12단계의 정면에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저처럼 이렇게 심리적인 것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신앙이 들어가는 거는 정말 중요한데 우리 이 멘토들은 신앙으로 무장된 분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장면이죠? 혹시 아세요? 그림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그림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아시죠? 지금 우리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제 엠마오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흉흉한 분위기에서 제자 2명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길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하고 쭉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그럼 또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마음은 어떤지 뭐 이런 얘기가 하고 있죠.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그 길 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그 시간이 너무 즐거운 시간이라는 건 알아요. 왜?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그 사람한테 함께 머물자고 청합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함께 걸어왔던 그 시간이. 그래서 이제 머물면서 밥을 먹으면서 떡을 떼면서 축사할 때 영의 눈이 떠지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이제 안 보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셨구나, 누군지 몰랐는데, 근데 우리가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았니? 그 다음 장면이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 무서워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절망과 좌절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자기가 있어야 될 곳,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 저는 멘토와 멘티의 만남이 이런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때는 몰라요, 멘티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지극한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 이거는 우리가 기독인이 가진 가장 큰 자원입니다. 일반 상담에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멘토의 일들을 이제 하시는데요. 그런 멘토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하나 광고하면요. 다음 번에는 굉장히 훌륭하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오십니다. 제가 섭외를 했고요. 여러분들 정말 궁금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지금 약을 너무 많이 먹어요. ADHD, 불안, 우울 한 움큼씩 먹는단 말이에요. 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또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질문지를 모아서 미리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 보낼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런 걸 다뤄달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지금부터 한 일주일 동안 그런 질문을 해서 또 꼭 아이들 관계 안 되는 거,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잖아요. 해서 보내주세요. 모아서 제가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우리 앞으로 이제 쭉 9번 이렇게 갈 건데요. 정말 우리 멘토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석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소개도 해주셔서 이 자리가 조금 더 정말 아까 임기용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멘토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훈련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내용이 사실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그래도 이게 넉넉하게 할 수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여러분들 열심히, 사실 말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듣는 건 사실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줌으로 하루 종일 학술 대회 심포지엄 하면서 강의를 들었거든요.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우리 다음 달에 또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